네, 이건머니 22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고요. 손승우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녹음을 하루 늦춘 이유가 어제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온 걸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처음에 살짝 꺼낸 것도 연결을 짓자면 재건축 관련한 규제가 네. 좀 세게 나왔어요. 한 40년 된 집들은 그렇죠. 저도 그런 집에 살아봤기 때문에 저도 살아봤습니다. 네. 이 수도를 트는 순간 정말 그 녹조 같은 물이 나옵니다. 그거 연수기 한번 돌리면 한 일주일이면 새카맣게 되고요. 제가 처음에 못 모르고 정수기 없이 그 물을 먹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진짜 이게 소름 끼치거든요. 중금속이 장난 니켈 아니에요. 카드뮴을 온몸에다 들이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건축을 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어쨌든 어제 대책으로 재건축 쪽은 상당히 타격을 네. 받겠다. 뭐 약간 뭐 뉴스 다 많이 보셨겠지만 뭐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핵심만 짚어주시면. 재건축 쪽으로 나온 이번에 예상을 좀 뛰어넘었다고 하는 규제는 재건축 아파트를 전에는 사면 네. 사는 것만으로 임대를 줬다가 그다음에 그 분양권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산 사람이 이제는 내가 분양권의 자격이 생기려고 하면은 거기에 2년을 실거주를 해야 되죠. 2년 이상. 네. 그래서 사실 2년 이상, 네. 최소한 2년. 네. 그래서 돈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집을 사고 임대를 주고 그 나는 다른 데서 좀 살면서 나중에 그 어떤 재건축으로 인한 이득만 취하거나 새 집에 들어가는 거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낡은 재건축 아파트에서 최소한 2년은 살아야 그 분양권 자체에 그게 생긴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조합은 아니고 지금부터 조합 네네. 설립을 하겠다, 조합을 세우겠다라고 신청하는 그러니까 아직 연말이요.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올해 안에 법을 계획이 바꿔서 이제 12월까지 연말 네. 내년 정도에 조합을 만들겠다고 신청을 하는 네, 조합 곳들부터 해당이 되는 설립인가를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특히 저희 회사에 있는 목동은 네. 전부 다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아직 여기 조합이 세워진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안전 진단을 하고 이 집이 정말로 부숴야 될 정도의 집인가라는 안전 진단을 통과하면 이제 그 이후에 몇 단계를 또 더 거쳐서 조합 네.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목동 6단지인가가 어제 처음으로 안전 진단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단지도 속도를 아무리 내도 반년 안에 조합 세우기 아마 거의 쉽지 불가능할 않을 거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동 같은 데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2년을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근데 네. 이제 기사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얘기 나올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리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쓰느냐. 그러니까 기사라는 게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독자들, 보는 시청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설명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걸 그래라고 깨닫게 하는 과정인데 이 부동산 기사들은 사실은 그런 테크닉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연합 같은 경우도 그 기사를 뭐라고 썼냐면 낡은 집에서 2년을 어떻게 사냐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러면 거기 전월세 주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저도 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집에 전세를 살았던 건데 그러니까 전월세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괜찮고 집주인 들어가서 못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일단은 나중에 재건축 집을 받고 싶으면 2년을 네. 들어가 살아야 되고 2년을 들어가 살지 않으면 현금 청산이라고 네. 해서 이제 그 만약에 시가가 10억이다. 네. 그러면 10억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감정회사 두 군데다 맡깁니다. 두 군데다 맡겨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받게 되는데 대부분 뭐 한 10억이면 한 8억, 7억 네. 그 정도 현금을 받고 네. 이제 청산이 되는 거죠. 조합원 지위가. 그게 있고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처럼 일종의 투자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두 채, 세 채는 절대 못 사는 거고. 좀 특히 좀 재건축 임박한다고 하면은 막 진짜 오르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그런 게 과거 같은 수준으로 일어나기는 좀 힘들 거. 두 채, 세 채를 사서 2년씩 살면 되긴 하겠네요. 그죠? 6년 정도 한 세 채면 6년 정도 필요한 거고. 뭐 기사들이 그런 식으로 뭐 어떻게 사냐. 뭐 어떻게 보면 뭐 투자 혹은 투기 뭐 어느 표현을 쓰든지 간에 그런 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한다라는 원칙에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기사들에 대한 댓글 반응들도 어제 보면은
저는 이제 댓글이 궁금했어요.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이 기사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는 거가 궁금해서 네이버 다음 댓글들을 쭉 봤는데 김범주 앵커 말한 대로 우리가 과연 지금 집값을 진정시키는 게 중요하고 집이라는 것이 투기의 대상, 뭐 투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이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봤을 이게 때는. 이제 또 한 가지가 어쨌든 이 대상이 되는 단지들은 특히나 초과이익 환수제의 네. 대상이 되는데 네. 지금 정부가 시뮬레이션 돌려본 결과로는 강남에 이제 재건축을 네. 하려고 하는 데는 평균 5억 원 5억 원. 정도를 네. 정부에 내야 되는 네. 상황이죠. 그 그렇죠. 5억 원을 네. 내면서 2년을 들어가 살아야 되는 조건이 더 붙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저 잠실 같은 경우는 허가제까지 들어가 버리면 재건축으로 뭔가 해보겠다라는 잠실은 수요는 아예 뭐 재건축 단지가 아니어도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게 겹쳐가지고 네. 재건축 단지 특히 강남이나 목동도 마찬가지죠. 재건축 단지에 들어와서 그걸로 한번 튀겨보겠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꽉 막힌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집값이 올라서 뭐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들이 그냥 우리 사회에서는 전설처럼 아니면 또 그런 분들도 실제로 많았고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재산을 2배, 3배로 튀길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수단으로 나도 모르게 인식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강남에서 수도 없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안 하는 쪽으로 해보자. 그 좀 약간 그게 당연시되는 세상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시하는 쪽에서는 왜 그거를 못하게 하느냐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반론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재건축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한 10억이다. 그럼 이제 5억 든 사람들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반대로 10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들어가서 2년 살아줄게.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보면 더 까다로워진 만큼 수익은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양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더 제가 받을 거고. 수익이 더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는 것이 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 10억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는 판이 됐다고 친다면 왜냐하면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16억 뭐 예를 들면 16억짜리 보통 목동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 정도 하니까 그럼 16억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 판이잖아요.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그럼 있죠. 이제 판돈이 일단 있는 사람들한테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근데 판돈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예. 물론 이제 자기가 들어가 살려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아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걸 차단을 하면 정말 가진 사람들만의 플레이가 된다면 이 재건축 아파트가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럴 생각해요. 수도 왜냐하면 있다. 이제 이게 중장기적으로 언제까지 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그런 할 수도 생각을 있는 할 거죠. 수 있죠. 예. 이럴 때 오히려 떨어진다면 그때 뭐 집어드는 게 낫지 살아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않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첫 번째는. 두 부동산 번째는 불패론이 아까도 제가 귀신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농물 쏟아지고 그거는 이제 뭐 그럼 벽에 막 붙여놓습니다. 그 관 코팅 같은 거 뭐 한 100만 원 들어요. 30평 되면은 안에다 뭐 쏴가지고 실리콘 같은 거 쏴서 뭐 관을 안에를 코팅하면 좀 녹물이 덜 나와요. 뭐 이런 뭐 긴급한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그걸로 사실 해결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정리를 해야 될 집들이 있는데 맞아. 저는 이거는 이런 좀 못하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살던 오래된 아파트는 수도관을 교체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수도관만. 대공사예요. 대공사. 엄청 대공사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하고 부시겠다라고 생각하면 수도관은 못 바꾸죠. 아니 근데 수도관만 해서 될 문제가 수도관 하나의 물론 예를 그렇죠. 예를 네. 드리는 저는 이거는 거고. 조금 생각해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뭐 이거 재건축 규제가 세게 들어간 거에서 반대하냐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건 전제로 예, 깔고 얘기하는 저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재건축 아파트라는 게 그러니까 이익이 적당히 나면 사실 여기에 이렇게까지 수요가 몰리면서 막 뻥튀기가 되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왔기 때문에 사실 재건축 아파트가 그냥 낡아가고 있는 아파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걸로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재건축 측면인 게 아파트를 문제. 보면서 새 아파트를 보죠. 네, 근데 우리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만약에 정말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낡은 아파트가 계속해서
이제 자리를 하면서 새 걸로 교체가 되는 그게 일어나는 게 되게 늦어질 수가 있는 거죠. 도심의 새 아파트 수요에 있어서 많은 재건축 아파트 사업들이 이렇게 너무 늦어지거나 이게 별로 매력이 전혀 없는 것이 돼버리면 도심의 새 아파트 수요라는 것은 계속해서 생기는데 그 공급 측면에서 조금 이게 줄어들게 되는 새 아파트 공급 측면에서 줄어들게 되면은 그거는 또 따로 들여다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펼치는 정부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그런 것보다는 네. 일단은 지금 누르자. 네. 이걸 지금 잡아야 된다. 네. 이쪽에 맞춰져 있기 네.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다음에 아이디어를 또 내보지 뭐 약간 이런 좀 느낌. 중장기적인 거죠 그거는. 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쪽으로 어쨌든 집으로 자꾸 몰리는 수요를 어떻게든 뭐 계속 끊어내자. 보이는 방법이 있으면 다 덜어내자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이제 저는 따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재건축 좋아요. 재건축 나는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내 돈 내고 2년 동안 살았고 좋아 다 지켰어요. 근데 추진이 안 돼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내가 그렇게 부담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사회적으로도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임대주택을 약간 더 비율을 강화하면서 이걸 받을래 말래 뭐 이런 식의 어떤 사회 공공의 이익과 좀 맞는 정도 수준에서 서로 타협을 보고 가야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지금 뭐 누구나 다 새집 원하는 건 현상이고 그다음에 이 재건축 아파트 대상 단지들이 한 30년 40년 된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한국 가족에 맞춰져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현실도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 목동만 해도 차 못 대잖아요. 네. 차를 댈 수가 없잖아요. 옛날 70년대 그렇게 80년대 그렇게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이 그만큼 네. 확보가 안 돼 있죠. 그때만 해도 네. 넉넉한 주차장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러니까 길거리까지 모자라죠. 나와야 네.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어떤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기회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재건축단지들이 너무 또 재건축을 안 하면 그거는 있죠.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너무 뻥튀기가 돼버리는 거는 이 집에서 살지 않고도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돈이 몰려서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차단이 되다 보면 가격이 오르는 정도라는 것이 좀 완만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로 정말 속된 말로 팔자를 고쳐보겠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게 아니라 새 집이 되면 나는 그러면 또 2년 정도 어디 전세를 나가 살아야 되고 뭐 그런 생활의 필요까지 조금 생긴다 하더라도 내가 뭐 이 정도 이익은 생기면서 새 집에 살 수 있으니까 다 우리 조합원들이 다 같이 합의를 해서 이걸 하자 재건축을 요렇게 되는 정도가 되면 사실 되게 이상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공급이란 것도 되게 적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1년 뒤에 딱 1000세대가 들어왔는데 딱 반년 전에만 이게 들어와 줬으면은 이 지역의 가격이 안 오르고 뭐 이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가 생기게 되는 어떤 그래서 그거는 진짜 김범수 얘기한 대로 후속 대책이 좀 나와줘야. 공급 문제에 관한 네. 혹시 높아시면 말씀드리는데 어제 정부 대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네. 것이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특히 재건축의 어떤 그런 몰리는 수요를 끊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내놨고 맞아요.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네. 이런 걱정도 있으니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좀 뭐랄까 그런 흐름이 조금 눌러지고 나면 네.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뭔가 그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내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혹시 네. 너네 뭐 재건축이 안 된다고 지금 뭐 정부가 어쩐다고 뭐 이렇게 정말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네.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상당 네. 부분 동의하고 재건축으로 몇 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몰리는 현상이 지금 정상적이거나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아쉬웠는데 어쨌든 굉장히 센 대책이에요. 이 네. 대책 자체는 굉장히 센 대책이고. 요거는 진짜 약간 그러니까 그 전에 요런 거 나올 것이다라고 했을 때도 들어있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돈 16억 있어서 그냥 사고 전세 주고 땡이 아니라 16억 있으세요? 그럼 들어오세요 그냥. 네가 좀 고통 한번 겪어보세요. 약간 이런 거잖아. 그리고 나면 티켓 네. 드릴게요. 근데 그거 네. 안 하면 못 드려요. 뭐 네. 약간 이제 좀 되게 세게 나간 대책이라서 네네. 사실은 뭐 영향은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대출도 또 한번 더 세게 틀어 막았습니다. 특히 전세 대출이 네. 워낙 많이 늘긴 했어요. 그리고 저도 몇몇 분 그런
분을 아는데 전세 대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가 3억인데 2억 2천, 2억 3천을 전세 대출을 내고 8천만 원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돈이 그렇게 없는데 그러면 3억짜리 집을 정말 안 되는데 무리하게 들어간 거냐? 그 돈으로 결국 이제 딴 데가 집을 산 거죠. 네. 집 사는데 얹어가지고 이제 딴 데 전세 끼고 전세 대출 받은 거 얹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가 이제 상당히 어려워지게 됐다는 거. 네, 그러니까 전에는 근데 아까 그 재건축 그 2년 연한도 이거는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한정이에요. 뭐 모든 전국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 지금 투기 과열지는 대전에서도 사실 대전은 재작년부터 엄청 오르긴 했거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대전은. 근데 그 이번에 대전은 아예 비규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아예 2단계를 점프해서 조정 대상 지역부터 된 게 아니라 투기 과열지로 바로 들어간 데가 4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뭐 군포라든가 지난 석 달 동안 감정원 평가로 석 달 동안 9.4% 넘게 올랐다고 하는 뭐 군포 그다음에 뭐 성남 수정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투기 과열지가 되고 그런 데들 포함해서 이제 그 서울과 수도권과 그 대전 이 세종 이쪽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들에서는 3억 원짜리 주택에만 돼도 전세 대출을 받고 새 집을 사면 그걸 토해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회수를 해야 바로 대출을 회수해 가고요. 그런 게 있으면 또 대출을 내주지 않고 그런 게 딱 정해졌죠. 근데 이게 전에는 9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예요. 뭐 6억 원 정도로 내려올 많이 거다 뭐 내려왔죠. 이런 예측들이 나왔었는데 3억 원만 돼도 이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3억 원만 돼도 3억 원짜리 집만 돼도 갭 투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계속 규제가 나오는데 그거의 마지막으로 피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던 게 전세 대출이었죠. 전세자금 대출. 마지막 전세자금 대출이어서 이제 그거를 막은 거죠. 이제 네. 그것까지 막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뭐 집이 있는 분들 듣는 분 중에 집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거래는 더 안 될 거라고 봐져요. 당분간 거래는 그냥 없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일단 빚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빚을 지금 틀어막은 상황이라서 9억 이하 집들은 그래도 좀 오른다. 9억으로 따라 붙는다는 얘기도 네. 있었는데 그것도 뭐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이게 참 딜레마인데 저는 이 고민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분명히 고가 주택의 거품 꺼뜨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고가 기준은 15억, 고가 기준은 9억 원으로 잡아서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또 시중에 워낙 유동성이 풀려 있고 하다 보니까 또 9억을 향해서 키 맞추기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3억으로 낮춘 거는 아니 사실 서민들을 위해서는 저가 주택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낸 것에 대한 고민은 진짜 이해가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시장이 된 거는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전부터도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그건 또 맞기도 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될지 일단 당분간은 그 거래가 아예 거의 좀 끊기거나 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의 집값 상승은 막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정부가 사실 공급 대책은 이번엔 새로 나온 게 없고 지난 5월에 서울 시내에서 약간 조각보 모으듯이 여기저기가 이렇게 재개발이 되도록 그 해서 재개발을 해서 곳곳에 제대로 된 집을 새로 새 집을 공급하겠다라는 거랑 이제 3기 신도시가 있는데 이거가 진짜 되게 잘 돼야지만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 지금으로서는 빚을 낼 수가 없게 된 조금 더 이제 재산이 조금 덜 있는 쪽의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이렇게 기다리면서 공급이 착착착착 그 작년 5월에 발표한 대로 막 일어나요. 재개발 지역도 여기저기도 막 재개발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꼭 이렇게 빚을 낼 수 있지 않아도 뭔가 집값이 안정되면서 좀 기다리면 내가 그래도 우리 직장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혹은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에 집을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의 집값은 이러다 나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혹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그 지역에 나는 평생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몰리는 심리가 있어서 호가가 더 뛰고 집이 막 올라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 심리가 좀 가라앉으면은 안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작년이 자꾸 지난 5월에 발표한 그 공급책이 정말 좀 착착착 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야 지금의 이런 규제 강한 규제가 효과를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봤을 때. 오늘 또 뭐 사회 대책, 그러니까 사회 통계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네. 이걸 보고 좀 더 많은 생각이 드는 게 그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라는 통계 부문이 있습니다. 이게 통계청에서 이제 뭐 100페이지짜리 그러니까 작년 우리나라의 이런저런 사회 관련한 통계들을 가지고 모아서 자료를 낸 건데 그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라고 그러면 이제 월세나 전세나 그 자기가 버는 돈 대비 얼마가 이제 임대료로 나가냐라는 건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로 16년, 17년, 18년 점점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17.9, 18.4, 18.6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작년에 20%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부담이 작년에 많이 올랐다라는 게 통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소득 하위 좀 덜 버는 분들 같은 경우에 2014년에는 29%까지 임대를 냈다가 뭐 이제 작년에는 이건 전국 통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국 통계가 도지역은 확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역은 네네. 확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15, 16, 17 뭐 이러다가 작년에 12.7로 내려갔기 때문에 전국 통계를 잡으면 약간의 좀 착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지역은 내려갔는데 수도권이 확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득 하위 분들한테도 더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올해도 지금 이렇게 되면 계속 간다고 그래요. 네. 뭐 어쨌든 전문가들 얘기가 이 집을 뭐 이렇게 못 사게 되면서 네. 결국은 이 전월세 수요가 더 그렇죠.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전월세가 적어질 수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재건축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네. 뭐 어쨌든 지금 빚을 내면 6개월 안에 이사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 받고 6개월 이내로 그 집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전월세 수요가 전월세로 나오는 집들이 줄어들 거라서 집주인들이 자기 집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월세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좀 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월세 올라가는 게 사실은 특히 월세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좀 날아가는 돈 전세는 낯선 개념이 전세는 줬다가 나중에 이제 그대로 받아오니까 뭔가 손해 안 보는 것 같은데 월세는 좀 맞아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돈,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게 현실이라서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가면은 요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전월세 대책. 대책이 다시 한번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골치가 아픕니다. 21번째 이번 정부 들어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 뭐 이제 비꼬는 기사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게 다면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거라 이쪽 마금이 저쪽에서 세고 저쪽 마금이 이쪽에서 세고 사실은 사람의 욕망을 다루는 맞아요.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막아놓은 부작용이라는 게 항상 이제 강력한 대책은 항상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미처 생각지 못한 것도 있고 시장이라는 게 100% 예측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뭐 이제 처음에 4번째 대책, 5번째 대책 뭐 대책이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 뭐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뭐 공급 분야라든지 저는 그 22번째 대책, 23번째 대책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에 딱 완벽한 대책을 세워서 딱 막으면 아까 진짜 권혜리 기자가 말한 가장 이상적인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 교정과 뭐 팔자 고치겠다는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번 대책이 예를 들어서 강남 재개발에 포커싱을 했다면 꼭 또 다음에는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이어져야지 한꺼번에 그거를 다 내놓기는 이제는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진짜 공급이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그 사실 그 5월에 발표했던 서울 시내 곳곳 조각조각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전에 잘 안 해본 방식이고 이게 저만큼 정부에서 지금 몇만 호를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이 될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시장에 있긴 하거든요. 네. 이게 한꺼번에 다 되진 않겠지만 계획했던 그 조각조각 재개발들의 어떤 사례 같은 게 몇 개 보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시장에 던진 메시지가. 네. 그래서 그런 게 된다고 하면은
어제 나온 규제도 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진척이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은 틀어막은 거니까요. 좀 게다가 그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2021년은 1년 정도는 공급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럴 때 또 만약에 가격이 뻥튀기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또 강한 규제를 해도 또 또 하반 더, 경직성이라는 예.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사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공급의 사례 같은 거를 그 5월에 발표한 재개발 같은 것도 근데 이제 그거는 예. 사실 오늘 내일 될 문제가 아니고 그거 발표하고 나서 뭐 못해도 뭐 3, 4년, 5년도 더 걸릴 보통 5년은 걸리는 문제라 사실 이번 정부 안에 해결이 안 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희망은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누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건 동일하지만 네. 다시 말씀드리는데 누르는 이후에 부작용, 누르는 이후에 나타나는 뭐 현상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속 돌이켜보고 이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16억 이상 뭐 집 대출 안 해주는 문제 같은 경우도 뭐 현실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아는 분이 있는데 네. 이제 전세를 오랫동안 엄청 싼 값에 전세를 주고 있다가 이제 내보내려고 어쨌든 했는데 그 돈이 현금이 없어가지고 그걸 대출 받으러 갔더니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있는 사람 나갈 때도 대출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거고 네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라서 뭐 신용대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어떻게 무슨 아니, 일이 돈이- 아니네. 약간 결론이 약간 엉뚱한 데로 가네. 네. 아니 진짜 어디서 고민이 있으시죠. 저는 어디서 돈을 구했나 궁금했는데 갑자기 응급실이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네. 구할 수가 웃으면 없으니까 안 되는데. 예. 집을 정말 팔지 않으면 근데 그 지금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이나 이런 분들은 그 팔어 그 돈도 없는데 그걸 왜 주고 앉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그분 입장에서는 또 그 못 파는 또 사정도 있긴 해서 집 한 채 사고 파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아, 그럼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 봐주고 저런 사람 봐주고 이렇게 예외를 두다 보면 거기서도 편법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번에 법인들 법인도 동원해서 하는 것처럼 네. 뭔가 그런 편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예외를 봐줄 수 없다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개개인의 사정을 따져보면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또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무기한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좀 맞아요. 돌아보면서 챙길 건 챙겨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대의는 동의하지만 그 대의 때문에 이렇게 좀 유탄 맞고 쓰러지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맞아요. 또 챙길 건 챙겨야 되지 않나는 생각은 들어요. 그분 병원 실려가가지고 뭐 그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해 있는데 입원해 있는 동안도 끌탕을 그렇죠. 그 어마어마하게 아니 끌탕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도 고민을 퇴원은 며칠 전에 했는데 지금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웃으면 안 방금 되는데. 김본호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월세는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전월세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하자면 다주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전월세가 잠기게 돼요.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지면서 대신 전월세를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 집을 사면 되는 세상이 되면 좋잖아라고 하는데 또 거기야 그렇게까지 될 때까지는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전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시장의 불씨 같은 게 생기면 오히려 가격이 그렇죠. 올해 나타난 것처럼 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그걸 모르진 않는데 지금 네. 급하는 게 누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누르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누르면 방금 권혜리 기자 얘기한 그런 부작용들이 다시 나올 것이고 네. 그러면 또 몇 달 안 지나서 전월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고 네. 뭐 이런 거죠. 네. 이런 건데 뭐 손승욱 기자가 짚은 대로 한 번에 다 모든 게 해결되진 않고 계속 맞아요. 몇 번째라고 세는 것이 그게 예. 나쁜 건 아니다라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도 이게 대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안 잡혀? 이건 대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국토부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국토부 관리들이 간부들이 다 강남 살아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하나하나씩 꾸준히 보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을 때 아니야 우리 정책이 100% 오라.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돼. 이거보다는 이런 부작용을 일단 막고 가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6번째가 나오고 7번째가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독불장군식으로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는 막 정책이 이렇게 허술해? 라는 생각을 아니, 솔직히 그러니까 안 이제 한지는 않았어요. 손순 기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6번째, 7번째 정도 됐을 때는 기자들이 6번째 대책 나왔다는데 21번째가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럴만하네. 뭐 아니 뭐 그냥 이제 너무 이렇게 그랜드하게 하지 말고 22번째 대책은 말한 대로 전월세가 지금 요즘에 그러니까 전월세 대책 중심으로 그러면 뭐 100번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계속 시장이라는 게 살아 움직이는 거고 진짜 권혜리 기자가 말한 그런 게 시장에 계신 분들이 그래. 야 그런 이상적인 거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만 그걸 향해서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게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기자들 같은 경우에 작정하고 국토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다 하면 쓸 게 너무 많아요. 솔직히 지금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부분 따지면 부작용이라는 게 항상 있을 그렇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네.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책이다. 부동산 쪽이나 건설 쪽에서 보면은 이례적으로 강력한 대책이고 심지어는 여기가 민주주의 자본주의 맞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오늘 이것 때문에 이제 몇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런데 뭐 이제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기사를 정책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런 기사를 하나 봤는데 임대주택 등록했으면 재건축 못 받는다. 네, 못 받죠. 못 받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은마 아파트를 네. 임대주택자로 등록해서 집을 갖고 있었던 갖고 분이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나중에 딱지를 안 준다는 네. 거죠. 예. 뭐 이제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이렇게 기사를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과연 이게 그렇다고 이거에 대한 댓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분들을 걱정해야 되나? 이 부동산 대책을 얘기할 때 물론 이분들도 걱정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잡아놓고 그다음에 혹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 기사에서 얘기했던 건 야 임대주택 등록하라 그런 거 정보 아니야? 이번 정부가 사실은 초반에 그걸 그거 아니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대로 얘기할 했더니 만하죠. 이렇게 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자가 뭐 돈을 못 벌게 됐다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에 일관성에 있느냐. 관한 지적이고 뭐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이게 보완할 시점이냐?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여유 있는 분들이잖아요. 임대주택 등록한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해 나가면 되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는 이제 기사들을 쭉 보면서 기사랑 정부 발표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분들 보통 저희 기자들이 통하면 그 본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간 그럼요. 예. 그럼요. 그래서 예. 어느 방송이든지 나오는 전문가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저희도 그걸 아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한 정도의 문제점 큰 문제점들이 일단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뭐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부터는 저도 뭐 처음에는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7번째, 8번째 이거 이렇게 허술하게 대책을 내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김범재 앵커 말한 대로 20번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숫자에 대한 그걸 버리고 그때 보완해 나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보완하다 보면 또 그 문제가 누더기 정책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 걸 보면 일단 방향의 일관성은 방향은 있기 때문에, 방향은 한 일관성이 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가요. 그러니까 네, 누더기라는 건 방향이 왔다 갔다 가는데. 하면서 이 사람 봐주고 저 사람 방향의 일관성이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부동산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비중이 높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비중 높은 자산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지금은 너무 뻥튀기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만일에 진정된 이후에 뭐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또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도 근데 은마 아파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등록한 사람들은 나중에 재건축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분명히 그때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고 굉장히 장려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2년 전에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교차로에서 파란불 분명히 줘가지고 나는 교차로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빨간불로 바꿔놓고 너 신호 어겼으니까 너 딱지 뗄 거야라는 느낌이거든요. 그거는 들어간 사람한테는 되게 억울한 일이죠. 정부가 하라고 했던 거니까. 임대주택 때 저는 그때가 진짜 좀 일단 8년 묶은 것도 그게 이제 한 번 이제 등록하면 8년을 묶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는 사실 그때 오히려 가격이 그 오르게 하는 효과들이 좀 일어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월세를 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약간 네. 안정시키고 그러니까 네. 임대사업으로 돌리면 네. 안정적으로 나중에 그럴 줄 세 올리지 알았는데. 말고 그러니까 네. 세를 5%밖에 안 올리는 네. 다음 재계약할 때 5% 올리는 조건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이제 네. 전월세를 오히려 풀겠다고 했다가 그걸 갑자기 이제 네. 획 틀어버린 거죠. 네. 그게 그때 그러면서 또 임대 등록하고 집 사는 사람들이 두채 세채 네채 막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고 이 저는 사실 그동안 방향은 명확한 가운데 이 정부가 해온 21번째까지 대책을 보면서 이런 거는 좀 부정이 되게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덜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진짜 약간 제일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틀어져 버렸다 해야 되나? 네. 그 의도했던 좀 틀어져 버렸다. 그게 좀 그 임대사업자 그쪽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예. 묶이는 기간도 그렇고 기간의 정비해야죠. 길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쨌든 신호등 역할이니까 예. 내가 그때 신호 잘못 넣은 것 같아. 예. 미안해. 예. 뭐 이런 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했던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뭐 유지시켜 줄게. 미안. 그렇죠. 내가 단기적으로 했던 거니까. 어떤, 네. 예. 내가 미스했던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내 신호 받고 들어온 거니까 내가 그거는 뭐 인정해 줄게.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네. 갑자기 얼굴 싹 바꿔가지고 안 돼. 못 바꿔줘. 뭐 이거는 그렇죠. 조금 그거는 네, 그건 그럼 신호를 정책의 믿을 수가 신뢰성에 없죠. 있어서. 예, 예. 예. 뭐 이 정도입니다. 뭐 부동산은 이제 또 동학 개미 운동 또 치르고 나서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도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네. 기회가 있다면 음. 굳이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그렇게 부동산으로 맞아요. 가는 비율이 네. 줄어들 거다. 지금도 뭐 유동성이 뭐 넘쳐나는데 이게 잡히겠느냐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다른 기회가 우리한테 보인다면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기회가 보인다면 꼭 부동산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 아니, 실제로 우리 금융위기 회복기 그때 우리 주식시장 막 잘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교차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그때 부동산 시장이 실제로 강남 집값 제일 많이 빠지고 집값 많이 빠졌던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을 많이 꼽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네. 한 번 들어가면 몇 년 잠겨 있어야 되고 사실 부동산이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올라서 그랬던 거지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 힘든 맞아요. 부분이 분명히 근데 존재하는데 부동산 불패가 솔직히 부동산 투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손들은 네. 안정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이면은 지금도 다름은 없는 것 같아요. 다름은 사실. 없는데 네. 뭔가 그러니까 이번- 규제가 세다라고 꼭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번 걸 계기로 해서 한번 좀 새로운 쪽으로 고개를 좀 돌려서 생각하다 보면 굳이 부동산 안 가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집은 다들 뭐 내가 집 사갖고 얼마 벌었어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주식해서 날렸어라는 주식은 사람은 대부분 망했어. 네, 망했어가 그동안 많았는데 되게 이번에 뭐냐면 어쨌든 집은 망해도 거기 살면 돼요. 근데 이제 주식은 그렇죠, 맞아요. 예, 솔직히 그래요. 그게 사실 되게 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반대로 이제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맞아요. 나도 뭐 우리 동네 내가 알고 뭐 그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만 사실 주식은 음.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야 뭐가 좋대 그리고 맞아, 맞아. 그거야 그러고 막 왕창 들어갔다가 나중에 네. 보면 그 회사가 뭐하는 사놓고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거지 또 주식도 나름대로 뭐 주식을 보고 계세요? 아니 지금 주가가 어떤가 좀 네. 보고 있어요. 뭐 지금 흐뭇해하고 계신데? 아니요 그렇지 저희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진짜 금융 공부, 부동산 공부하는 거에 반의 반만큼만 해도 조금 나을 수 네, 네네, 생각보다 뭐 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아무리 저금리긴 하지만. 짧게 권혜리 기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 것 중에 네. 그 파킹 통장 했던 거 파킹 있죠. 통장. 야, 네. 그거 한번 뭐 어쨌든 파킹 지금 통장. 우리가 뭐 네. 사실 듣는 분들 중에 뭐 십몇 억이 있어가지고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를 사실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당장 이제 오늘 쓰고 죽을 돈도 없다 이런 분들이 사실 네. 또 많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네. 팁. 그러니까 제가 그날도 아침 방송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진짜 시원하게 진짜 고금리고 막 가입하기도 편하고 한 번 넣으면 신경 쓸 것도 없고 고금리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런 거 없다. 없다. 없죠. 없고 없죠. 현재로서는 어떤 그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벤트성으로 좀 상품을 출시해서 미끼 상품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데들 중에서 파킹 통장. 그러니까 파킹 통장은 다시 말하면 수시 입출금 통장인데요. 네. 수시 입출금 통장은 지금 대부분의 수시 입출금 통장들은 거의 0에 수렴해요, 금리가. 그냥 금고예요, 금고. 돈을 넣어두는 금고인데 파킹 통장은 수시 입출금인데 그래도 하루라도 혹은 뭐 단기간이라도 돈을 넣어두면 거의 뭐 요새 1금융권의 정기 예금 가까운 금리를 주는 그런 통장들. 그러니까 자투리 돈을 넣었다 뺐다 할 때 그래도 아예 빵에 수렴하는 금리에 넣으시기보다는 그런 데 넣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했는데 최근에 그 IT 회사라고 묶을 수 있는 플랫폼 회사나 통신사들이 앞으로의 금융업에 진출하려고 이제 입지를 좀 하면서 그런 파킹 통장을 지난주와 이번 주에 좀 잇따라 낸 것들이 있어요. 네. 일단
통장 완전 통장으로는 SKT에서 그 이번 주에 산업은행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파킹 통장을 하나 냈는데 이름은 그 T 이득 통장이에요. T 이득 통장이고 이거는 핑크라는 산업은행이 그러니까 핑크라는 SKT가 하나금융이랑 같이 만든 금융 앱에 들어가셔야지만 이 통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핑크요? 핑크. 예. 핑크요? 핑크요. 그러니까 FINNQ. 핑크 그러니까 아. 핀큐 정확히는 핀큐래요. FINNQ 있네요.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이제 SKT가 약간 금융업을 입지라는 그런 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우리가 신용정보 있잖아요. 우리 신용정보를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통신료를 얼마나 모범적으로 냈냐를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신용도를 따져서 약간 이득이 되는 대출 상품이나 그런 것도 거기서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한 번도 통신료 안 밀리고 잘 냈다고 하면 다른 데서 조금 뭐가 있어도 일단 이 사람은 신용도가 있는 고객으로 보고 그런 사람들한테 제안하는 대출 상품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입을 하시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2%의 이자를 줘요. 그다음에 200만 원이 넘는 것도 빵이 되는 건 아니고 딴 데보다 높아요. 왜냐면 0.5, 0.6 이런. 인기 앱 4위입니다. 핀큐가요. 네. 아, 예. 그거 왜냐면 요새 진짜 웬만한 그냥 수시 입증 통장들이 막 그 금리가 0.1, 0.2 이래요. 2%면 괜찮죠. 네, 근데 이건 네. 200만 원까지 2%고 그 외에도 0.5, 0.6은 주거든요. 그보다 올라가도. 그래서 요게 이제 통장 개념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수시 입출금 통장 중에서 가장 금리가 높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네이버가 내놓은 네이버 통장. 이거는 네이버 통해서 만들면 되는데 요거는 좀 인색해요. 100만 원에 3%.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만 3%고 3% 금리를 주고 그다음부터는 역시 이것도 그 100만 원 이상을 넣어 놓는다 하더라도 뭐 0.5, 0.6 그 정도는 주는 통장이에요. 근데 요거는 통장은 아니고 CMA다. 그러니까 CMA는 그럴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원금 보호가 되는 통장 개념은 아닙니다. 요거는 뭐 네이버가 통장을 안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금융법 때문에 통장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미래에셋대우라는 증권사랑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요. 요것도 이제 금리만 보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 시중에서는요. 그 외에는 지금 농협은행, NH농협은행에 19살부터 34살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파킹 통장이 하나 있어요. 요게 3%를 줘요. 아, 또 이거 거기 차별을 받는 요게 해당 사실 없음. 제일 높긴 해요. 해당 요게 없음. 은행 네. 1금융권의 통장이면서 100만 원까지 3%를 주고 그 이상으로도 꽤 주는 편. 다른 데들에 비해서. 그다음에 원래 되게 유명했던 거는 SC제일은행이랑 이런 데 통장이었는데 그런 건 다 금리가 떨어졌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저축은행들인데 거의 1%, 1.7에서 1.8%의 금리를 주고 사실 얘네들이 더 좋은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보다 저는 지금 금리 순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무제한. 그러니까 뭐 파킹 통장에 돈이 얼마 있든지 그냥 다 줘요. 근데 물론 파킹 통장이라는 거는 짜투리더를 넣어두는 거니까 거기에 뭐 근데 이름이 왜 파킹 통장이에요? 그야말로 잠깐 주차하듯이 들어갔다 뺐다 할 수 있는 통장이라고 해서 아, 별명이 파킹 통장이에요. 예.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JT 제가 JT만 얘기하신 꼴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얘기해야 다 해야 돼요. 예. 지금 요거는 이제 끊어달라고 특정, 하고 특정. 아니 뭐 네. 팟캐스트니까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너무 다 특정. 제가 다 하나하나 다 셌거든요. 네. 근데 1.7에서 1.8을 현재 주는 게 원래 유명했던 데들은 다 좀 금리가 이제 0되면서 내려가고요. 지금 유명한 게 그러니까 자투리 통장이 한 3,400만 원 정도까지 넣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이쪽이 훨씬 낫죠. 왜냐면 페퍼, 유진, 에큐온, SBI, JT 여기가 1.7에서 1.8을 주는데 얘네는 그 액수 제한이 없어요. 넣어놓은 만큼 뭐 하루 안에 빼도 어쨌든 연리 쳐가지고 이자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래도 아주 잔걸음이라도 일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부자가 되는 좋은 네. 거고 자기가 일한 게 아니라 돈이 일하게. 그러니까 요새 너무 하라고. 저금리라 네. 조금 야 그거 누구 코에 붙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그래서 텐데. 들었습니까? 뭐? 저요? 네. 저는 사실 그 SKT 요거 T이득을 들라고 했는데 우리 법인폰이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거는 SKT 나 지금 개인 핑크 고객이어야 가입 돼. 중이었는데. 안 돼. 우리 선배 법인폰이에요? 네. 그럼 안 돼요. 예. 아 제가 그거 말씀 안 드렸네. 네. 이 T이득 통장은 SKT를 쓰는 사람이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SKT를 쓰지만 네. 회사에서 SKT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법인이잖아요. 네. 그럼 가입을 못 해요. 그럼 지워야 되겠다. 좋다 말았네. 네. 그렇군요. 아무 네이버 통장 같은 경우는 네이버 페이를 쓰면 아까 말씀드린 금리 외에 뭐 물건 살 때 네, 포인트 주더라고요. 3%도 얹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걸 가지고 약간 긴장하는 게 네이버가 여기로 이제 네. 본격 진출을 하려고 하는구나. 네. 돈 관련된 페이와 이쪽으로 이제 본격 진출을 하려고 이제 시동을 거는구나. 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 통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CMA죠. 은행 쪽에서는 시비를 걸더라고요. 네. 통장이 아닌데 왜 통장이라고 붙이냐. 네. 그 시비를 거는 것도 제가 최근에 그 지주사 은행의 네. 지주사에 계신 분이랑 어떻게 이 지주사 저 지주사 그래서 연속으로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네이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다 무섭죠. 저는 카카오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카카오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네, 그분들은 카카오의 행보는 보인다. 카카오 좀 못해요. 어제도 저는 진짜 실망했는데 어제 왜 그 저희 회사가 한 건 아니지만 카카오뱅킹에 해킹이 일어났는데 너무 기본적인 이 해킹 방지 그걸 안 해놓은 거예요. 거기 어제 나온 그 인터뷰도 얘기했는데 기존 금융사들 기존 카드사들 이렇게 안 하거든요라고 딱 똑똑하신 분이라 그 인터뷰가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 왜 선배 왜 나가서 그러니까 해외 나가가지고 갑자기 돈을 쓰면 새벽 1시인데 막 카드사 전화 온 적 있지 않아요? 저는 있었거든요. 기자는 그렇게 카드를 많이 쓰진 않아서. 저 검소해요. 아니, 해외에서. 네, 농담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해외 나가서 카드를 딱 긁자마자 제가 쓰는 카드에서 전화 딱 와요. 지금 혹시 당신이 쓴 거 맞냐? 해외에서 이게 일어났다는 거죠, 결제가.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안 해놓은 카드가 하나도 없거든요. 카카오가 그걸 안 해놔가지고 거의 동일한 그 규모의 돈이 7, 8번이 동시에 탁탁탁 결제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식의 상황이 일어나면은 국내 지금 자동으로 카드사들 알람이 중에 울리면서, 예. 전화 안 하는데 없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그거를 안 해놨더라고요, 카카오가. 그래서 음. 전 이건 진짜 이거 되게 기본 오브 기본이거든요, 진짜로 요새 금융사들한테는. 아니 잠깐만 지금 그러고 보니까 권혜리 기자가 손수호 기자 말 끊었네요. 무슨 얘기하고 카카오는 있었죠? 무서워하지 않는 네, 보이는데. 예. 근데 아, 그 얘기하고 그런 있었군요. 사람들 아니 진짜 이 얘기 또 끊었네. 쏙 빠져갖고 아. 검소하다는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게요. 또 빨려 자, 들어갔어요. 이 뒤끝 진짜 뒤끝 김범주 선생 진짜. 감사합니다. 무슨 저는 근데 또 이제 잊어버려요. 아니, 아니, 그 네. 지주사 카카오의 하면 행보는 만났는데 보이는데, 카카오는 죄송해요. 보이는데 카카오 행보는 네. 보이는데. 네이버는 이제 뭘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네이버가 통장도 아닌데 니네 왜 통장이라고 얘기하냐라는 시비 자체가 그 뭐냐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하시던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규제 기대에서 살아남게 됐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지주는 뭔가 혁신을 하고 바꿔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카카오가 확 치고 들어왔죠. 이제 네이버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얼마나 치고 들어올지가 무서운 거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이제 지금 아까 말한 그게 미래에셋이랑 손잡고 그렇게 낼 수밖에 CMA 통장을 낼 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규제들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럴까 답답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이버의 다음 행보가 뭘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쏟고 있고 네이버가 이제 그쪽 분야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스카웃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스카웃을 하고 그게 뭐 어디다가 뭐 접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그렇게 보고가 된대요. 금융지주에 네이버의 행보가 뭐가 있다 그러면 쫙 공유되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그쪽에서 이제 경쟁이니까 긴장하고 있는 거 우리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내놓을까 하고 뭐 그냥 보고 있으면 앞으로 경쟁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왠지 우리와 넷플릭스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도 강하게 들면서.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그 얘기가 규제에 기대고 있다는 얘기, 그 지상파 얘기도 약간 있었어요. 지상파는 지금 규제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할 수가 거니까. 없죠. 뭘 할 근데 수가 없죠. 은행도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가 은행도 마찬가지일 서로의 거예요. 네.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게 있는가 하면 어느 순간에 네이버가 덤빌 때는 규제 때문에 또 지킬 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것도 있고 있고. 이제 그 양날의 칼인데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이버의 금융 행보는 아마 네이버페이 쓰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네이버페이를 뭐 여기저기서 무서워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뭐 그 페이 대행식으로 해서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권혜리 기자가 얘기한 그 네이버 통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네이버 샵 네이버와 연결된 매장들에서 물건을 사면 또 이제 돈을 몇 %음. 돌려주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쇼핑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위치가 지금 벌써 네. 뭐 1위거든요. 거의 1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네이버의 파워가 쇼핑에서 더 세질 거고 그럼 금융 뭐 돈 관련된 데서 규제 없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무서운
되라는 네이버 생각이 들어요. 페이가 진짜 여러 군데를 또 그 긴장시키는 게 은행도 은행이지만 사실 전에는 자신의 카드에 연계해서 네이버 페이를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그 네이버 CMA, 정확히 말하면 네이버 CMA죠. 네이버 CMA를 만들고 전달에 네이버 페이로 쓴 돈이 10만 원이 넘으면 거기도 페이백을 3%를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카드사랑 연계해서 네이버 페이를 하면 안 돼요. 그 그렇죠. 네이버에 현금으로 그렇죠. 넣은 예, 거 예. 10만 원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또 그럼 이제 우리 카드로 연계해서 하면 자기들도 사실 공생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네이버에 바로 현금 입금해서 그걸로 빠져나가게 해야지만 페이백 3%를 준다는 거니까 진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일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요새 저도 조금 되게 절약 모드라서 요새 옛날 같으면은 네이버 페이에서 사실 10만 원 쓰는 거는 일이 아닌데 그것도 저는 좀 약간 거슬리더라고요. 나 약간 온라인으로 쇼핑으로도 10만 원치도 안 하는 요새 그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하고 있어서. 저만 해도 근데 네. 검색해서 최저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네. 네이버 페이를 굳이 안 써도 되긴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산다는 네. 것이 결국은 최저가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로 결제가 안 되는 데들이 꽤 많고 네. 뭐 지마켓이나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마켓이나 옥션 같은 데 들어가서 그 문화상품권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으로 할인된 걸로 들어가서 물건 결제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싼 경우가 많아서 근데 뭐- 그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그 쉽지 않은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과정인데 네이버 페이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도 네. 있고 쿠팡도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그렇게 자기 자체 페이를 하는 데들이 워낙 많아서 맞아요. 뭐 네이버가 무섭긴 한데 네. 그게 한마디로 돈빨로 해결될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더 매력적인 맞아요.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가격도 더 싸면서 더 다양하면서 뭔가 그런 것까지 보완이 돼야 뭐 그게 사실은 무서운 건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통장을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겠다. 어쨌든 100만 원 넣어놓고 2% 받을 수 있으면 뭐 그런 3% 넣었다 뺐다 거기는. 넣었다 뺐다 네. 하는 그런 네. 돈 같은 경우는 거기다 넣고 써도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건 한번 미끼 상품인지 알면서 네. 들어가주는. 네. 알지만 뭐 알지만 알지만 내가 손해 볼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네. 한번 이따가 만들어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만들어보고 한번 써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 괜찮은 것 같아요. 손수호 기자 네. 그 선배는 그런 실수 입증 통장에 그래도 수백만 원은 두시지 않아요? 뭐 그러면 사실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저축은행들이 헐나요. 왜냐면 걔네들은 액수에 제한이 없으니까 한 3,400만 원만 있어도 차이가 좀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낫더라고요. 저축은행들 네,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5개 불매운동 하시는 분들 같은 중에서는 일본계가 있긴 해요. JT랑 친해, SBI. SBI 이런 데들이 예. 예, 근데 그들 말고도 제가 말씀드린 그 페퍼. 네, 페퍼 그리고 유진 에큐온 여기는 아니지 않나요? 유진은 제가 아니죠.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에큐온이라는 데도 있어요. 네, 에큐온. 그 이름이 네. 뭐가 바뀐 건데. 기억이 잘. 유진은 뭐 예. 중견그룹이고 네, 유진은. 페퍼도 일본계는 아닌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 그것도 다 워낙 왔다 갔다들 하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모르죠. 저축은행 근데 같은 이제 경우에는 JT는 확실하고 저도 저축은행 한 3군데 정도는 거래하고 있어서 저도 그 예금이 들어가 있죠. 예금. 예. 저도 근데 조만간 근데 맞죠. 만기된 거 다시 넣어야 된다. 만기된 거를 다시 넣을 때 네. 이자가 붙었잖아요. 네. 그 이자까지 포함해서 넣어요? 네. 전 이자는 저를 위해 씁니다. 페퍼 저축은행에 페퍼루라는 게 있군요. 네, 이런 이름은 그럴 거네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그게 1.8인가 그래요 지금. 바뀐 네. 통장이군요. 전 근데 월급 통장에 그냥 넣어놓는데 뭐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게 지금 왜냐면 아무튼- 카드 결제가 거기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 정도 금액만 남겨놓으면 되죠. 네. 사실은. 거기다가. 왜냐하면 일반 시중은행은 진짜로 이자를 너무나 안 주기 0.1 때문에 막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관하는 거죠. 뭐 보관, 보관하는 완전히.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기 신용카드가 아니라 거의 체크카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어야 돼 갖고 뭐 그런데 다시 한번 재무 구조를 설계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축은행은 저는 SB톡톡 플러스만 주로 봤는데 자체 앱들이 이렇게 주는 건 잘 몰랐네요.
그 SB톡톡 플러스에 모든 상품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이게 또 지방에도 있고 네. 뭐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서 들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결국은 이쪽도 앱이나 이런 걸로 더 활성화를 해야 자기들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목포에 있는 저축은행 예금을 하나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외국 갔다 오면서 약간 그 연수 갔다 오면서 뭐 비밀번호 뭐 이런 거 생각 뭐 이제 그럴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목포까지 가야 되나 막 이랬었는데 전화하니까 되게 친절하게 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나는 내가 또 들라면 난 그 저축에 또 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진짜 이름을 내가 적어놨는데 그 직원이 너무 친절해서 이름을 적어놓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멀리 있는데 직접 가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고루한 쪽인데 처음에 열고 닫을 때 뭐 이제 그럴 때는 대규모 돈이 오갈 때는 근데 아니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네. 저도 그 SB톡톡을 하기까지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축은행 간다 그러면 저희 동네에 무슨 저축은행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 여의도 저희가 이제 경제부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직접 갔죠. 경제부 있을 때는 여의도에 저축은행들이 맞아요. 대부분 다 있기 네. 때문에 그 제가 금융팀장 저도 할 때는 갔습니다. 여의도에 네. 직접 가서 네. 통장 만들고 이게 통장도 이게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저축은행들 그걸 이렇게 쌓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 풍차할 때는 이 통장을 이렇게 쫙 쌓는 재미가 있어요. 색깔별로 그러면 그 앞에 포스트잇으로 만기 언제라고 이렇게 날짜를 쓰잖아요. 포스트잇으로? 포스트잇을 써서 이렇게 쫙 해서 통장을 이렇게 한 7-8개 쌓아놓고 있으면 뭐 얼마씩 들어가진 않더라도 적금 매달 그게 그렇게 뿌듯해. 회사 나가는 게 의미가 생겨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예, 하여튼 제가 얼마 전에 저축은행에 그러니까 뭐 완전 딴 얘기지만 이게 고령화 사회가 결국 저금리를 만든다 그런 리포트를 한번 해서 저축은행 한번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이 할아버지들이 딱 선배가 방금 얘기한 그거대로 포스트잇 붙인 색깔의 통장을 고무줄로 묶어서 품에 넣고 그렇게 오세요. 그거 네, 저기 그래서 근데 저는 되게 뭐랄까 저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좋아 제 보인다. 얘기하는 좋아 보여. 보인답니다. 아니 이게 두 가지 그 카카오뱅크에 들어가면 적금을 하면 이렇게 밑에 쭉 생기잖아요. 그럼 색깔을 자기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분홍색, 뭐 하늘색 뭐 이런 식으로 쭉 배치해요. 저는 지금 요즘에는 저축은행 이게 갈 수가 없으니까 뭐 SB톡톡은 예금에 적금을 이제 카카오에다 금리는 진짜 별로지만 하여튼 쌓는 개념으로 하는데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 카카오가 디지털로 그런 걸 구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기분 좋게 해준. 네. 뭔가 쌓는 듯 통장이 잔뜩 있는 뿌듯함 네, 그런 거죠. 하여튼 그럼 저도 저축은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니 뭐 수시입출금은 누구나 다 네.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다면 당연히 뭐 네. 다만 몇 푼이라도 하는 것이 이득이죠. 그래서 저도 요 중에 하나 좀 저축은행 중에 하나 좀 해볼까. 어차피 이것도 예금자 보호 되잖아요. 되죠. 네, 되니까 오히려 저게 안 되죠. 네이버가 네이버가 안 되죠. 안 되죠. CMA니까. 네. 근데 뭐 네이버가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건 이제 보호가 안 되는 제품이죠. 근데 하여튼 한번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일단 넣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뭐 써봐야 뭐 네. 경험을 하는 거니까.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밝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네. 좀 저희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뭔가 더 밝은 내용. 권혜리 기자가 아침에 이제 출연하는 것 중에 좀 그런 걸 되도록이면 하나씩은 네. 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좀 밝은 걸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돈이 되는 거 네. 그런 거 있죠. 갈수록 뭐 어려운 일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쉽지가 진짜 않습니다. 좀 옛날에 선배가 그렇게 하신 거를 좀 되게 유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하기로 일주일에 한 번은 짜투리돈 뭐라도 근데 그게 쉽지가 최근에는 않죠. 진짜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아요. 최근에는. 진짜 전 세계 금리가 진짜 거의 0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간 맞춰서 수요일 날 녹음하고 네. 그날 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